지난 4일 공수처가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을 갖다가 수사 결과 발표를 했죠. 네네. 고발사주 사건은 2020년 21대 총선 15일 남겨둔 시점에 국회의원에 입후보한 여권 정치인 등을 고발해달라고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야당에 고발장을 건넨 사건이 이 고발사주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그 당시 처음에 보도할 때 총선 개입, 정치 공작, 그리고 검찰권 사유하다 이런 의미로 사건 성격을 보도를 했었는데 공수처는 어떻게 발표를 했습니까? 공수처가 이제 5월 4일 날이죠. 이제 그저께 기자 브리핑을 하고 그다음에 질의응답을 진행을 했는데 진행을 하기 전 1시간 전에 자료 발표를 먼저 했어요. 이제 거기 큰 제목이 그겁니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총선 개입 사건 수사 결과. 결국은 뉴스버스에서 보도했던 정치 공작, 선거 개입, 총선 개입 이 수사 결과에서도 그대로 가져갔네요. 예, 저희 보도가 뭐 모두 맞았다. 그러니까 성격 네. 규정을 잘했다는 거죠. 네. 정확하죠. 선배를 하셔갖고. 이게 사실은 제목이 정확하게 언론 용어로 하면 검찰의 총선 개입 사건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물론 그럼 모든 검찰이 했냐? 그게 아니고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검찰의 총선 개입 사건이다. 맞습니다. 이게 정확한 의미라고 보여져요. 예, 맞습니다. 검찰, 조직이라는 거는 행위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라고 이렇게 이제 명명이 됐던 것 같아요. 사건명에 앞에 붙었던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하나씩 좀 짚어보죠. 이게 네. 뉴스버스 보도가 꽤 오래 전에 나왔잖아요. 얼마나 됐어요? 저희가 9월 2일 날 이제 보도를 하고 나서 네. 많은 언론들이 저희 보도를 추정 보도를 했었고 윤석열 지금 대통령 당선 쪽이죠. 그 당시에는 대선 경선 예비 후보였죠. 예. 네. 뭐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을 계속했고요. 보도한 저희 쪽을 향해서 뭐 정치 공작이다. 어떤 정치적 프레임을 갖다가 이렇게 좀 덮을 씌운 측면도 있었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9월 6일 날 저희가 후속 보도를 네. 했고 텔레그램 대화방. 손준성 검사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야당 측 인사에게 보낸 텔레그램 대화방 그렇죠. 이게 이제 공개가 된 거죠 그날. 이거를 이제 공개를 이제 하면서 이제 시민단체가 이제 고발을 했고 9월 9일부터 공수처가 공식적으로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8개월이 흘렀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지금 결과? 손준성 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 절차 전자촉진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기붕 의원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 혐의가 인정이 된다. 네. 네, 하지만 이제 공수처법상의 기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검찰에 이첩했고요. 공수처장이 법상 기소 대상이 아니라는 거는 행위할 당시에 그쵸. 국회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민간이신 분이었다. 기소 의견을 달아서 넘겼죠. 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 절차 전자촉진법 위반, 네. 그 전자정보법 위반까지 포함해서 기소 의견으로 이제 검찰에 이제 이첩했습니다. 공수처에서 기소 의견을 달아서 이렇게 넘겼으면 검찰은 어떻게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건 아니고요. 네. 이쪽에서도 이제 뭐 수사를 뭐 추가 보강 수사를 수사하거나 뭐 해서 해든에서 처분을 결정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지켜봐야겠네요. 지금 관계는 공범관계라고 이렇게 본 거잖아요. 이 건 대상에는 윤석열 당선인도 들어가고 좀 요란했었죠. 그렇죠. 근데 정작 기소는 지금 손준성 검사 1명 그리고 김웅원 검찰 이첩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용도 3위 평가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성적표가 이렇게 형편없는데 뭐가 문제였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김진욱 공수처장이 이제 국회에 출석했을 때 이야기를 했지만 이 사건의 본령은 직권남용이다. 근데 이제 이게 직권남용을 기소 못한 이유는 사실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어떤 부분이 직권남용이 된다는 거예요? 직권을 남용한다는 건 이제 의무가 없는 일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 의무가 없는 일이라는 게 여기서 뭐예요? 그러니까 고발장 작성. 이런 얘기를 하는 네. 거죠. 결국은 직권남용으로 기소를 못했다. 이건 고발장 작성자를 찾아내지 못했다. 이 얘기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고발장 작성자를 찾아내지 못했는데 이게 뭐 수사 결과 발표를 보면 사실은 이제 거기에 첨부된 판결문, 네. 네, 그리고 이제 캡처 파일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이 캡처 파일들 같은 거를 그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준성 검사 아래에 있던 검사들한테 시켜가지고 네. 판결문 출력하고 이런 내용들은 다 나와요. 네, 그 수사 과정에서 확인이 됐다는 요거는 다 거죠. 확인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즉 이제 시켜서 한 거는 확인이 됐는데 요거는 이제 뭐 수사정보정책관 시대도 원래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정보 수집.
그렇죠. 정보 수집 차원에서 뭐 팔금을도 받아볼 수 있고, 다른 자료들. 예. 그리고 이게 이제 고발장에 쓰일 거라는 걸 이들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입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의도성 입증에서 실패를 했다, 이 말이죠. 예. 고의성 입증에. 예, 그렇기 네. 때문에 고발장 작성자를 반드시 특정을 했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네. 이제 그거를 특정을 못한 거죠. 고발장 작성자가 특정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고발장 쓴 사람을 수사를 해서, 이걸 너한테 시킨 사람이 누구냐라는 이제 수사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근데 이게 안 됐기 때문에, 네. 뭐 윤석열 당선인이나, 그 당시에 이제 직속 상관인 검찰총장 부분이죠. 예, 네. 그리고 이제 뭐, 이 고발장을 보시면 뭐 기억을 하시겠지만, 피해자가 윤석열, 최측근 한동훈 검사장, 그리고 이제 부인 김건희 씨였잖아요. 이분들에 대한 수사를 전혀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고발장 작성자 특정을 왜 못한 거예요? 수사를 아까 8개월이나 했다고 그랬잖아요. 공수처가 저희 보도가 나가고 바로 수사에 착수를 했어야 되는데, 네. 이제 이 인권친화적 수사기구를 표방하다 보니, 이제 고발장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린 거죠. 이 사건이 나오다 보니까 손준성 검사하고 김웅 의원을 취재하려고 네. 전화를 엄청나게 했을 거 아닙니까? 네. 전화를 했는데 이분들이 이제 며칠 동안 잠수를 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 기자 얘기는 그 며칠 동안에 서로 말을 맞출 수도 있었고, 증거를 뭐 했던 이미 기사가 나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또 검사들이고,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범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증거를 은폐할 시간을 줬다. 네. 이런 얘기인 거죠, 지금? 예.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온 얘기가 손준성 검사는 결국에는 아이폰, 네. 또 아이폰을 맡겼잖아요, 이번에. 네. 그래서 아이폰 비밀번호를 이제 해제를 당연히 안 했고요. 네. 자, 이 사건의 핵심은 결국 고발장 작성자가 특정이 되면 이 사건의 핵심은 지시자여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작성자와 누가 작성하도록 했는가가 그러면 이 사건의 핵심일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검찰총장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관계로 볼 때 충분히 지시자를 윤석열 검찰총장으로 의심할 수 있는 거잖아요. 피해자로 적시됐던 사람들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들어가 있었고, 네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과 검찰총장의 관계, 이런 걸 볼 때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시한 거 아니냐, 이렇게 개입 여부를 의심할 수 있는 거죠. 네, 충분히. 공수처는 어떻게 수사를 이 부분에서 했나요? 그래서 공수처가 예. 무회로를 이제 선택을 사실은 했었어요.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시 여부도 의심하고 수사를 했다, 이 말이죠. 네, 지금. 의심을 하고 수사를 했고, 네. 근데 의심을 했던 이유에 대해서도 이제 이번 수사 결과 발표에 설명을 해줬는데, 언론 보도가 지금 잘 안 되더라고요, 그 부분이. 네. 일단,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 부임 이후에, 이제 장모 대응건, 그러니까 김건희 씨 어머니죠. 예, 그래서 예. 장모 최은순 씨가, 예. 이제 뭐, 통장 잔고 위조를 하고, 이제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언론에 네. 집중적으로 보도가 보도가 되니까 대응하기 위한 어떤 대응 방안이나 이런 걸 담은 문건이라는 거잖아요. 네, 딱 네, 말씀인데.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총장 시절에 이제 있었던 그 징계가 있었잖아요. 채널A 사건이라고 불리는 그 내용이 보도가 되는 거잖아요. 검언 예, 유착이라고 맞습니다. 해서 보도되는 게 그 당시 수감돼 있는 이철 밸류 인베스트먼트 코리아 네네. 대표에게 압박 추대를 해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의 비위를 캐내려고 했다는 그 보도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사건으로 감찰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판사들의 이제 세평 조회를 해서 이제 문건을 또 별도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소위 이제 뭐 판사 사찰 문건이라고 하는 네. 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윤석열 총장과 네. 그 총장의 측근 그리고 총장의 이제 약간 니즈에 맞는 그리고 검찰 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네, 이런 것이었다. 그래서 공수처는 그런 어떤 정황으로 볼 때 이 고발장 작성 과정에서도 윤석열 총장의 지시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심을 하고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우선은 그 윤당선인은 지금 공수처가 발표를 했죠. 윤당선 불기소를 한다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윤석열 당선자, 당시 예. 검찰총장의 윤석열 당선인 예, 두 사람은 무혐의 처분했다라고 발표를 했죠. 예, 맞습니다. 예. 왜 무혐의 처분을 한 거예요? 그렇게 의심하고 수사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고발장 작성자를 특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어떤 의심을 받았는데 여기서 왜 불기소가 된 건가요? 한 후보자죠 이제 네. 후보자 같은 경우도 이 고발장에서 이득을 보는 사람이 결국엔 3명이잖아요. 네.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아까 피해자로 적시됐다는 사람들이죠. 다 맞습니다. 3명이. 네, 거기다가 또 이제 이분이 또 선배 검사이기도 하고 네.
역시 이제 관여된 것이 아니냐. 음. 라는 의혹이 제기됐었던 거고. 근데 이 역시 고발장 작성자를 특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 불기소 처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한 분이 이제 윤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씨인데 이분은 어떻게 네, 김건희 씨 역시 이제 뭐 직권남용 공모 이 부분 자체는 고발장 작성자 때문에 무혐의 처분이 당연히 된 거고요. 네. 네, 그 다음에 다른 혐의들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분은 어쨌든 간에 고위공직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검찰로서 단순히 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건희 씨 부분하고 네, 김웅 의원은 검찰에 일단 떠넘긴 건데 검찰 인사권은 또 법무부 장관이 쥐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한동훈 검사장이 지금 법무부 장관 후보자잖아요. 예. 예. 이게 그럼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을까요? 나중에 뭐 굉장한 이해충돌 문제가 저는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런 점에서도 지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적격이냐 부적격이냐 시민단체들이 이의 제기를 많이 하고 있죠. 이의 제기를 할 만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청문회에서 이제 뭐 어떻게 다뤄지는지 한번 지켜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청문회 이전에 이건 사실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적격성에서는 좀 아닌 듯해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요즘 언론들은 이제 뭐 한동훈 검사장이 들고 나온 가방이 뭐 완판됐다든지 이런 데 관심이 많아가지고 뭐 검찰 안팎에서 이렇게 평판들은 그래요. 한동훈 검사장의 능력이야 충분히 출중하다 이런 얘기들은 많이 하는데 이건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그 법 집행의 어떤 총괄하는 자리고 그 헌법 가치를 수호해야 되고 법 질서를 수호해야 되고 이런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런 의심을 받고 더더군다나 핵심 증거인 휴대폰에 대해서 진술을 거부해서 안 풀고 있잖아요. 비밀번호를. 그렇죠. 그런 어떤 상황들로 볼 때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부적격 아니냐. 그러면 이 사건 수사 결과만 보면 범죄는 있어요 지금. 정확하게 범죄는 있는 거죠. 고발장이라는 게 넘어간 고발장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누군가 그렇죠. 작성했을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범죄는 있는데 범인과 이 범인과 이 범행을 지시한 사람 못 찾았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게 결론이죠. 그러니까 수사를 이제 이런 점에서 수사는 사실 좀 엉터리인 거죠. 사건 성격 규정은 수사를 해가서 사건 성격 규정은 참 의미 있게 했는데 뒷받침되는 부분은 공수처가 상당히 8개월 동안 내놓은 수사치고는 좀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될 지점인 것 같아요. 뭐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사실은 이제 저희가 기사 쓸 때 제공했던 자료들 네. 그리고 조성은 씨가 이제 휴대전화를 이제 공수처에 제출했잖아요. 네. 그 포렌식에서 나온 자료들 외에는 뭐 특별한 증거를 뭐 입수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수사 과정에서? 예. 근데 8개월이나 걸렸을까요? 그때 제가 알기로는 11월, 12월 정도에 이미 어느 정도 수사가 다 완료가 됐었고요. 네. 근데 대선 기간이라서 조금 미룬 측면도, 예. 민감하기 때문에 미룬 측면도 있다. 사실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만든 게 공수처이기 때문에 그때 제가 봤을 때 이미 결과 발표를 하고 네. 예, 추가 수사를 뭐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찾았어야 된다. 네. 그리고 재판을 진행하면서 사실 뭐 재판 진행하다 보면 거기서도 새로운 단서가 나오긴 하잖아요. 예, 아까 조금 전에 이제 하려고 했던 얘기 같은데, 이 공수처 수사가 이렇게 이제, 용두사미가 된 이유, 그러니까 고발장 작성자 특정 못하고, 지시자 이제 올라가지 못하고, 한 거는, 수사를 하려고, 의심을 갖고 수사를 하려고 했다고 지금 했었잖아요. 예. 네. 근데 못한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수사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고발장 작성자 특정은 초반에 실패했기 때문에 공수처가 무회로를 선택을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그 방법이 뭐였냐면은 이 결국에는 검언유착 사건과 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러니까 아까 그 검언유착 사건은 이제 설명을 했었는데 새내리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의 도움을 받아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의 비리를 캐내렸다는 이 사건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의혹 사건. 그 보도가 나온 이후에 그 수사 기록을 보면 그 한동훈 검사장 네. 혹은 또 이제 권순정 검사 그 당시 대변인이시죠. 네, 당시 대변이죠.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채널A 기자들이 이제 함께 이제 그 대응 방안을 이제 만들고 이제 네, 공유하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검찰이 확보를 했고 네. 이제 그 다음에 그 안에 이제 그 기자들 사이에서 이제 그 검언유착 사건 제보자, 네. 그 지모 씨에 대한 이제 그 전과라든지 그리고 그분이 이제 가명으로 이제 그러니까 MBC에 제보한 그 채널A 사건 맞습니다. MBC에 제보한 지모 씨 말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뭐 그분의 전과 예, 예. 그리고 이런 것들이 기자들 사이에서 이제 찌라시로 돌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캡처 파일들. 그러니까 제보가 신빙성이 없다. 이런 사람이 제보하는 거 어떻게 믿을 수 있냐라는 그런 차원에서 그 제보자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뭐 전과라든가 이런 걸 유포가 됐었다 이 말이잖아요. 예, 그리고 네. 이제 그게 유포가 되면서 동시에 이제 뭐가 있냐면 이 사람이 가명으로 페이스북으로 이제 운영을 했었는데, 지모 씨가 예, 네. 그 가명의 페이스북을 이제 캡처한 스크린샷, 네. 애들이 이제 수십 장이 이제 갑자기 막 돌아다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파악한 바로는, 이제 뭐 특정 언론사들이 좀 네. 거기에 부장관들한테, 네. 네, 뭐 특정 언론사들 사이에서 그게 네. 돌았고, 이것과 저희가 그러니까 아까 소위 말 캡처 파일, 그러니까 소위 말 제보자에 대한 어떤 신상이라든가 어떤 전과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찌라시로 언론사 기자들한테 공유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말인 거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시기에 네. 고발장이 쓰여지고 그 고발장의 증거 자료로 이 제보자의 네. 그 실명 판결문과 네. 그리고 이 제보자 그 페이스북의 캡처 파일들 네.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네. 이제 이거에 대한 원 정보 제공자가 이게 소위 말하면 그 언론사 기자들에게 돌았던 정보의 첫 소스하고 그렇죠. 그 시기도 똑같고 내용도 동일한 내용, 유사한 내용이고 그래서 첫 소스가 고발장 작성자와 관련이 있을 거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작성자이거나 아니면 최소한도 작성에 깊숙이 개입을 했을 개입한 것이다. 사람. 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뭐 권순정 대변인이 사용하던 공용폰을 이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 취재 상대가 대검의 창구가 대변인이고, 그렇죠. 그래서 대변인 편을 압수수색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작년 10월 29일이었고요. 네. 근데 대변인 편을 압수수색하면서 논란이 생겼잖아요. 예, 이게 이제 대검 감찰부에서 이제 압수했는데 사실은 이제 뭐 내용이 나온 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기록 같은 것들을 또 11월 5일날 공수처가 다시 압수수색을 해서 대검을 압수수색을 이걸 가져갔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하청 감찰 네. 논란이 한번 일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자들하고 이제 뭐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이제 자기 통신 조회를 한 걸 한번 조회해보자. 네. 라는 이제 얘기가 막 나오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수처가 자신들 이제 통신자를 조회를 했다. 뭐 한 번씩 뭐 이제 찍히지 않으면 이제 뭐 제대로 일하는 기자가 아니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대검 네. 대변인의 폰은 공용폰이라서, 예. 이게 이제, 계속 개인이 갖고 가면서 쓰는 게 아니라 대변인 자리로 오는 분들이 이렇게 계속 물려주고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할 때마다 그러니까 이제 초기화시켜서 물려주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안 나왔다는 거잖아요. 뭐 내용이 나온 건 없는 거죠. 그러면도 불구하고 대검 대변인 표현이 압수하니까 언론사 기자들이 이게 언론 사찰 문제로 끌고 간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이제 뭐, 이게 뭐 기간도 특정을 했을 것이고, 네. 이제 통신자료 조회 자체가 이제 뭐 사찰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죠. 예, 근데 물론 이제- 이제 통신 자료를 저인망식으로 한꺼번에 그냥 이렇게 다 보는 건 문제가 있지만, 맞습니다. 지금 공수처만 해온 일들이 아니고 수사기관들이 수사에 시작하면 경찰이나 네. 검찰에 다 하잖아요, 통신조회를. 그렇죠. 몇 번 됐어요? 저는 공수처에서만 4번. 공수처에서 4번이나 했어요. 네. 네. 정기자를 되게 조회한 게 아니고 상대방의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한동훈 검사장하고 수사 대상인데 예. 그쪽하고 연락한 게 있으면 통신 조회를 하다가 보면 전화번호가 나오면 그렇죠. 그 사람을 특정하기 위해서 지금 전화번호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기자를 조회하는 게 아니고 전화번호를 조회했는데 이게 이제 기자였던 거죠. 전액수로 특정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나중에 그게 통신자료 조회가 됐다라고 해서 통보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통실 사실 확인을 했을 때는 통보가 되고, 이렇게 번호 조회만 했을 경우에는 본인이 알아봐야 되는 본인이 이제 거잖아요. 통신자 요청을 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자 4번밖에 안 했어요? 난 떼보니까 6번이나 돼 있던데. 저도 총 6번인데 공수처만 4번. 경찰도 하고, 공수처도 하고, 검찰도 하고. 저도 경찰 검사 한 번씩. 검찰은 또 2번이나 했고. 아, 많이들 왔다 갔다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물론 이렇게 통신조회 수사기관이 남발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원래 뭐 통화 패턴이나 횟수 같은 거를 이제 적절하게 특정을 해야 되는 해서 최소화시켜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공수처는 그냥
이게 수사 편의적으로 전화번호 나온 거 두루룩 긁어가지고 다 넣어서 네, 그것 때문에 문제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역시 이런 부분에서도 어떤 수사 경험이라든가 미숙함 이런 게 드러난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게 작성자 특정을 위한 수사였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수사가 맡기다 보니까 더 이상 진전을 못 시켰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공수처에서 사실은 그때 당시에 언론인들 일부를 참고인 조사를 할 생각을 갖고 있었고, 아, 예, 왜냐하면 그걸 직접 받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못했죠. 네. 언론 사찰이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완전히 동력이 그때부터 꺾여서 사실상 그때 수사가 된 것 같은 겁니다. 이렇게 나간 다음에 공수처 수사 결과 발표를 했다. 총선 개입 사건이다. 나고 나서 손준성 검사, 김웅 의원도 어떤 반응들이 있었을 텐데요. 뭐라고 그랬었어요? 뭐 일단 손준성 검사는 네. 뭐 공수처가 정치검사의 길을 가고 있다. 어, 라고 하는데 본인이 야당에다가 고발 전문이신 분이 하신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김웅 의원 같은 경우는 네. 뭐 김진욱 처장을 굉장히 막 비난을 했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공수처 수사팀 검사들은 원래 불기소 의견이었는데 이게 표적으로 수사해가지고 뭐 검수완박 세력의 용역 깡패다. 아, 공수처를 공격하고 있는데 네. 총장이 그 특임 검사를 이렇게 둔다든가 특검을 해가지고 수사했으면 이런 수사 결과 안 나갔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오히려 이분들은 공수처에서 수사해주고 고마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또 요거 김웅은 얘기가 또 사실이 아닌 게, 예. 또 그날 브리핑에서 수사팀 검사들은 대부분 다 기소 의견이었다. 그리고 제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취재를 제가 직접 했던 입장이기 때문에 그쪽 참고인들 이 수사받고 오면 이제 정보를 많이 얻잖아요, 저희가. 네. 근데 이미 다 기소 의견이었는데 본인 혼자 또 이렇게 피해자의 약간 잘못된 판단을 좀 하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거의 이제 다 얘기가 다 어느 정도는 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결론이, 범행은 있는데 범인이 없는 지금 상황이 됐잖아요.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수사를 범죄가 있으면 밝혀내는 게 수사기관의 일이잖아요. 그래,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사설에서 끝까지 밝혀내라. 이렇게 썼어요. 동아일보가 굉장히 옳은 얘기를 강하게 썼더라고요. 사설에서. 고발사주 사건에서는 동아일보가 가장 중립적으로 기사를 써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동아일보보다 못한 언론은 한쪽 편을 든 건가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방법이 있습니까? 끝까지 파헤치려면? 뭐 지금이라도 이제 뭐 특검을 뭐 도입을 해서 뭐 하든가. 그러니까 손준성 검사라든가 이쪽에서는 뭐 정치 검사는 이렇게 비난하기 때문에 예. 사실상 특검을 하는 것도 방안이죠. 그렇죠. 정치적으로 어떤 정치색이 배제할 수 있는 부분 예. 배제해서 특검에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국정조사가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제 국정조사를 하면은 증인을 불러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생중계하게 않습니까? 네. 이게 검사들이 이게 뭐 제가 뭐 검사들을 비난하고 싶진 않은데 뒤에 있으니까 묵비권 행사하고 기억이 안 나고 그럴 수 있죠. 예, 다 네. 그러고 있는데 이제 한번 네. 공개적으로 앞에 나와서 그래서 저는 네. 이번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 어떤 청문회 자리가 국정조사 아까 얘기한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청문회를 제가 어떻게 여당 의원이나 야당 의원이나 어떻게 나오는지 지금 증인 채택되는 거 보니까 지켜보고 있는데 예, 저희 사건하고는 크게 사실 상관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긴 합니다. 그래요? 예. 한번 지켜보죠 뭐. 예. 근데 민주당에서 지금 여당이죠. 여당에서 고발사주 사건에 대해서는 이런 아까 처음에 이 뉴스버스에 보도됐을 때는 검찰권 사유화니 국기문란 사건이니 정치공작 사건이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성명도 내고 막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입장도 내고. 예, 맞습니다. 근데 그 뒤에 왜 소극적이 됐어요? 저도 이게 이유를 모르겠는데 한번 이 부분도 나중에 한번 취재를 한번 해보자고요. 여기까지 고발사주 사건이 뉴스버스가 지난해 9월 2일 처음 보도한 이후에 8개월 만에 엊그제 공수처가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과정을 전혁수 기자와 쭉 지켜봤는데 추가로 더 나오는 부분들이 있으면 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